자, 그런데 결국에는 그러니까 어이구 그래 여기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히틀러는 이제 여기에 만족을 절대 안 하죠. 그러니까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를 외쳤죠. 그리고 자기가 이런 소위 말하는 양치기 효과죠. 자기가 이런 식으로 오스트리아를 먹고 체코를 먹고 할 때 동안에 영국과 프랑스가 전혀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히틀러는 조금 더 과감한 대외 침략과 군비 확장에 나서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요 주대대란트만 먹고 스톱하기로 했었던 이 메넨회담은요. 1939년 체코가 병합되면서 그대로 깨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1939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네, 세계사 파트 시험 범위 모르겠어요. 일단 계속할게요. 자, 그래서 독일은요, 히틀러는 여기서 멈출 생각이 절대 없었죠. 그래서 폴란드 회랑 지역을 이제 요구하게 되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폴란드를 건드리게 되는 겁니다. 자, 폴란드 회랑이 어디냐면요. 아까 지도를, 이거는 좀 이제 확장한 지도고요. 아까 지도를 한번 볼게요. 쭉쭉쭉. 자, 여기 있죠. 폴란드가 있고 독일이 있죠. 폴란드는 1차 대전이 끝나고 연합국이 독립시켜줬습니다. 즉 당시에 소련과 독일을 동시에 견제하는 역할을 이 폴란드가 맡고 있었는데요. 여기 보면 조금 어색한 국경지대가 있죠. 바로 독일과 동프러시아 사이에 요 지역이 이 동프러시아와 독일의 지역을 단절시켜 놓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사실 체코까지 히틀러가 그렇게 합병을 하자 이제 영국과 프랑스는 마지노 즉 최후의 통첩을 합니다. 폴란드는 절대 건드리지 말아라는 것을. 근데 이러한 이 최후의 통첩을 날렸어도요. 실질적으로 영국과 프랑스의 움직임은 굉장히 소극적이었죠. 자, 히틀러는 바로 요 지역을 요구하면서요. 이제 폴란드에 대해서 본격적인 마수에 나서게 됩니다. 마수를 뻗치게 됩니다. 자, 다시 볼게요. 아까 그 지역을 좀 더 확장한 거예요. 여기는 발틱해고요. 여기 단지 자유시라고 있었는데 요 단지 자유시에 대한 이제 이권을 제대로 요구하게 되는 거죠. 이 지역은 사실 폴란드 입장에서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지역이었고요. 그리고 요 지역을 통해서 유일하게 폴란드가 이제 바다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요쪽 통로였기 때문에 폴란드도 절대 양보할 생각은 없었죠. 자, 그런데 이제 연합국이었던 당시 이제 프랑스와 그 영국도 더 이상 좌시하지를 않겠다라고 선언한 가운데 히틀러가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 것을 하나 성사시킵니다. 뭐냐면 그게 바로 독소 불가침 조약이죠. 사실 히틀러는 공산주의자를 굉장히 경멸했는데요. 그거는 소련의 스탈린도 전체주의자를 굉장히 경멸했죠. 둘 다 최대의 숙적 오브 숙적. 그냥 둘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존재 같았거든요. 그런데 히틀러와 스탈린이 즉 독재자, 최악의 독재자 둘이서 서로 조약을 체결하는데 무슨 조약이냐면 폴란드를 갈라먹자고 하는 조약이죠. 즉 폴란드 분할을 통해서 독일이 폴란드를 반을 가지고 소련이 폴란드를 나머지 반을 가진다라는 바로 독소 불가침 조약을 맺고요. 이제 소련의 침공까지 확실하게 이제 그 조약을 통해서 이렇게 막아내면서 독일은 1차 대전 때 혹시 겪었던 즉 양면 전쟁이라고 하는데 1차 대전 때 독일이 러시아와 프랑스를 동시에 상대하는 양면 전쟁을 치렀거든요. 그것이 독일이 최대 패배하는 주요 원인 중에 한 개였는데 그러한 것들을 차단할 수 있었죠. 그래서 독일이 1939년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본격적으로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는데요. 1939년 폴란드 침공을 우리는 2차 세계대전의 시작이라고 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이제 독일의 징용로와 소련의 징용로죠. 자, 그래서 폴란드를 이렇게 반띵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반띵이라니. 그래, 반으로 나눠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1939년 독일이 폴란드를 치니까 영국과 프랑스도 결국 선전포고에 나섰습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 영국과 프랑스는 선전포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어요.
자, 생각을 해보면 선전포고를 하면요. 순식간에 군대가 바로 움직이는 것이 맞거든요. 작전 계획에 따라. 그런데 영국과 프랑스의 움직임은요. 1차 대전 때의 그러한 그 참화가 너무나도 강렬했던 나머지 별다르게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싶어 했죠. 아니, 애써 외면하려고 했죠. 그래서 조용히 차라리 소강 상태로만 끝나고자 하는 것이 영국과 프랑스의 바람이었죠. 그러나 히틀러는 영국과 프랑스의 생각보다 훨씬 더 또라이였다는 거. 자, 1940년 히틀러는 본격적으로 전 유럽을 지배하러 떠나게 됩니다. 즉, 프랑스 침공에 나서게 됩니다. 사실 이때 프랑스를 침공할 때요. 독일군 장성들 대부분도 프랑스가 그렇게 쉽게 점령당할 것을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1차 대전 때의 그러한 참혹한 전쟁이 되풀이 될 것을 두려워했죠. 자, 그런데 독일군 내에서 특이한 사람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자, 당시 2차 대전 프랑스와 독일 국경의 상황인데요. 프랑스는 독일의 이제 침공에 대비해서요. 여기 독일의 국경 사이에 마지노선이라는 이제 빨간색으로 줄쳐져 있죠. 여기 마지노선이라는 핵심 방어망을 쳐놓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비유하자면요. 이제 벙커 깔고 터렛 받고 시즈 탱크로 모드까지 해놔서 들어오면 다 죽이겠다라는 이제 어마어마한 방어선을 이렇게 짜놓았죠. 자, 그러면 이제 독일군이 여기로 그대로 쳐들어올 리는 없겠죠. 그래서 당연히 연합국, 즉 영국과 편집으로 잠시 적을게요. 좀 그려봐야겠어요. 자, 여기 보고. 네. 영국과 연합국의 주력은요, 벨기에를 중심으로 이쪽으로 이제 주력군을 옮기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쪽과 이쪽으로 주로 주력군을 옮기게 되는데, 여기서 결국에는 독일군의 주력은 이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솔직히 판세는 뻔하잖아요. 결국 또 1차 대전과 같이 교착 상태가 진행될 것인가를 두고 독일군 수뇌부에서 굉장히 머리를 싸매고 고심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독일군에서요. 정말 특이한 사람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만슈타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이제 높은 지위에 있지는 않았던 사람인데,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인사참모를 하고 인사참모라기보다는 그냥 참모 출신의 장군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만슈타인이었습니다. 자, 만슈타인이요. 정말 특이한 계획을 하나 짜게 됩니다. 자, 이렇게 주력이 있다고 치고요. 일단 나가볼게요. 다시 지도를 확장해서. 자, 만슈타인이요. 바로 요 지역에 아르덴 숲이라는 이 숲이 있거든요. 즉 독일군 주력을 연합국이 주력이 있는 이 지역으로 진출시키지 말고 여기 연합국이 방어가 이제 허술한 여기는 숲지대였기 때문에 이 지역은 연합국의 방어가 좀 허술했어요. 자, 요 숲지역으로 주력 부대를 옮겨서 이 숲을 관통해서 연합국을 포위해버리자라는 작전을 세우게 됩니다. 처음에 이 작전을 들은 독일군 그 주요 장군들은요, 이거는 미친 소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요 아르덴 숲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그 내부의 도로가 굉장히 좁아서요. 독일군 기갑부대와 소위 이제 수송부대, 트럭 부대들이요. 일렬로 진군할 수밖에 없었죠. 예를 들어서 이 숲에서 까딱 잘못하다가 대규모 공격을 받는 순간 독일군 주력 부대가 전멸할 수 있는 아찔한 작전이었기 때문에 사실 독일군 주요 장군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만슈타인이요. 자기의 개인적 친분을 통해서요. 히틀러에게 이제 이 작전안을 상주 그대로 이제 보여주었고요. 히틀러는 아까 말했죠? 또라이였다고. 자, 똘끼쩌는 히틀러는 쌈박한 작전이다 라고 해서 이 작전을 그대로 밀어붙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요. 이 작전이 불가능한 것 같은 이 작전이 대박을 터뜨리게 됩니다. 여기 이 지역에 이제 주둔하고 있던 연합국이 결국 독일군 주력 부대와 이제 조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대에 의해서 포위되는 이 형국이 나오게 되고요.
연합국의 다시 지도를 볼게요. 자, 확장을 해서 자, 연합국의 주요 군대는요. 프랑스군의 주력과 영국군의 주력이 이 지역에 갇히게 됩니다. 심지어 영국군은요. 당시 영국 육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30만의 부대가 이 지역에 갇히게 되는데요. 이 지역에 갇혀서 절대적으로 최후에 이제 당연히 바닷가까지 독일군이 몰아치겠죠. 바닷가까지 몰아붙이는데요. 여기에 자그마한 어촌이 하나 있어요. 어촌 혹은 어촌 마을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덩케르크입니다. 즉 덩케르크 해안에 연합국이 갇히게 되고요. 이제 영국은 당시 윈스턴 처칠이 이제 수상이 되었는데요. 여기 있는 영국 육군을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말고 모조리 빼와라 라고 해서 영국에서 다이나모라는 작전을 실시하게 됩니다. 다이나모 작전은요, 그러니까 영국 육군 30만, 그 다음에 프랑스군 10만, 뭐 이런 식으로 뭐 당시에 덩케르크 해안에 갇혀 있는 모든 군대를 다 빼와라는 작전이었고요. 이게 기적적으로 성공할 수 있게 됩니다. 영국은 당시 이제 민간어선 진발령까지 모조리 총동원을 하고요. 이때 심지어 영국의 상당수의 귀족 계급의 이제 사람과 민간 상선의 선장들이 자신의 배를 기꺼이 내주었다고 해요. 심지어 이 사람들이 당시 영국 수병들한테 자신의 배를 내어주지도 않고요. 본인들이 직접 그 요트와 상선을 몰고 덩케르크 해안으로 몰려들었다고도 합니다. 물론 영국군은요, 이제 장비는 싸그리 다 버려둔 채 몸만 빠져나오는데 성공을 하죠. 이 작전이 이제 성공으로요, 영국 육군이 보존될 수 있었어요. 이거는 나중에 영국군이 이제 식민지 지역, 즉 북아프리카 지역과 이제 기타 여러 군데로 독일을 끊임없이 괴롭히는데 성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병력이 될 수 있었죠. 자, 어쨌든 그러거나 말았거나 독일은 프랑스를 이제 완전 점령하는 데 성공을 하고요. 그 사진을 빼먹었네요. 히틀러가 이제 프랑스 에펠탑 앞에서 기념 사진을 이렇게 이제 찍는 장면이 있거든요. 히틀러는 대단한 위협을 달성했어요. 어느 정도의 위협이냐면요. 여기 잠시 사진 하나 볼게요. 보자. 여기 있네. 자, 당시 독일의 제3제국의 최대 판도입니다. 프랑스를 먹고 난 다음에 영국을 철저히 고립시켰고요. 독일은 나폴레옹 이후로 최초로 다시 유럽을 재통일한 사람이 국가가 되었는데요. 그 위협을 달성한 사람이 히틀러였어요.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어마어마한 크기의 넓이의 제국이었죠. 자, 여기에 대고 윈스턴 처칠 같은 당시 영국의 처칠 내각은요, 절대로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영국 본토 항공전이 벌어지는데요.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게 독일은 당시 해군이 굉장히 미약해서요. 바다는 영국 해군이 강력했던 프랑스가 어떻게 야, 맞춤법이나 일단 똑바로 쓰고 하자. 자, 어떻게 단번에 무너졌냐고요? 선생님이 설명을 했잖아요. 요 작전 단번에 무너졌다고요. 자, 못 들었으면 녹화본을 들으세요. 좀 이따가. 자, 그래서 영국만이 남아 있었는데요. 윈스턴 처칠은 절대 히틀러에게 행복할 생각이 없었죠. 사실 2차 세계대전의 이러한 지도자들을 보면요. 전부 다 한 개성이 있어요. 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지극히 좀 정상적 부류에 속하는 지도자는 미국의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 정도였고, 영국, 그 다음에 프랑스, 황색 작전인가? 나찔 작전 아니요? 몰라. 정확한 작전 명칭은 모르겠어요. 영국, 그 다음에 소련, 그 다음에 독일, 이탈리아를 당시 지도했었던 지도자들은요, 전부 다 한 똘끼 했어요. 그리고 윈스턴 처칠도 이런 그 똘끼의 주인공이었고요. 전 유럽이 점령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절대 독일과 평화 협상을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영국 국내적 정치를 통해서요. 어우, 창목이 수고했어요. 영국 국내 정치 이제에서 영국 당시 영국 국내 정치계에서요. 왕족과 소위 보수당을 중심으로 독일과 평화 협상을 하자는 이러한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러한 움직임 자체를 본인이 스스로 다 묵살해 버리고요. 독일의 전면적인 대응에 나서게 되었죠. 근데 이게 신의 한 수가 되었죠. 영국은 네, 디키스타워 사실 디키스타워 이거 편집을 하려고 했는데요. 편집을 못했어요. 그거는 다음에 편집해서 한번 올려볼게요. 그래서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해군력 지중해와 그 다음에 그 이제 북해 지역을 철저히 봉쇄를 하고요. 일단 독일이 막 자라나고 있는 새싹과 같은 독일 해군을 전멸시켜 버리게 됩니다. 전멸이 아니라 거의 독일 해군 기지에 꽁꽁 묶어 놓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히틀러가 영국으로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자, 이때 히틀러의 옆에서 소곤소곤거리는 사람이 한 명 있었죠. 그게 누구였냐면요. 공군 원수 괴링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당시 공군 원수 괴링이 독일의 공군력으로 충분히 영국을 굴복시킬 수 있다라고 해서요. 여기서 이제 영국에 대한 대단히 전투기와 폭격기를 동원한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거를 영국 본토 항공전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배틀 오브 브리튼이라고 합니다. 일단 당시 좀 전에 봤죠? 당시 상황이 이거 영국이 이렇게 지금 철저히 고립돼 있는 거. 하지만 육지는 히틀러 거라도 뭐야 이거? 왜 확대가 안 돼? 육지는 히틀러 거라도 바다는 영국 거였다는 거. 자, 그래서요. 이제 우리 배틀 오브 브리튼에 대한 동영상을 하나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싸웠다는 거를 아시면 돼요. The German Luftwaffe relentlessly bombards downtown London, while Churchill's Royal Air Force is in a deadly struggle to maintain control of the British skies.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네, 안녕하세요. 이러한 영국 본토 항공전을 통해서요, 이제 영국 공군이 가까스로 독일 공군을 막아내는데 성공을 합니다. 이때 얼마나 처절했냐면요, 거의 탈출장치요? 저 장면이 탈출장치가 고장이 났어요. 그리고 당시 이제 프로펠러기 같은 경우에는 탈출이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저 장면 에서 안 나오는데 저 장면 전에 탈출 장치가 고장나는 그 장면이 나오거든. 자, 어쨌든 영국 공군기 이제 거의 600기 이상이 격추당했고요. 독일 공군기도 뭐 800기에서 1000기 가량이 이렇게 격추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공중에서 어마어마한 혈전이 있고 난 다음에요. 결국에는 괴링이 총통에게 사죄를 하고 이제 영국에 대한 소위 말해서 침략이라고 해야 되죠. 이제 상륙 계획이 일단락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940년까지 영국은 거의 영국을 위시한 연합국은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죠. 자, 독일을 비롯한 추축국은 훨씬 더 이제 더 광대한 계획과 원대한 꿈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이쯤 되면 히틀러는 솔직히 말해서 히틀러가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죠. 오스트리아 합병 성공했죠. 메넨 협정에서 영국, 프랑스 물먹였죠. 체코까지 먹었죠. 폴란드 먹었죠. 급기야 독일이 가장 두려워했던 적인 프랑스까지 먹을 수 있었죠. 심지어 4주 만에 먹었어요. 한 달 만에 프랑스를 점령했어요. 물론 영국과의 이제 배틀 오브 브리테인 영국 본토 항공전을 통해서 한 방 먹었긴 하지만 여전히 독일은 어마어마한 국가의 제국을 이룰 수 있었죠. 자, 여기서 보이는 나치 독일의 마지막 숙적이 누굴까요? 저 옆에 적혀 있죠? USSR이라고. 바로 소련이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1941년으로 넘어가는데요.
이때 일본과 소련이 또 불가침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일본과 소련이 불가침 조약을 맺게 되는데 확실히 스탈린이 정말 야가 빠진 인간이란 걸 알 수 있겠죠. 파시즘이랑 양립하지 못할 것 같은 공산주의자가 철저히 파시즘과 이러한 불가침 조약을 맺고 있다는 거 한번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자, 우리의 히틀러 그 똘끼를 한층 더 발휘합니다. 가장 히틀러의 똘끼가 극에 달했을 때 바로 독일이 불가침 조약을 깨고 이제 소련을 침공하는 장면이죠. 사실은요, 히틀러, 스탈린 둘 다 이 불가침 조약을 끝까지 지킬 생각은 없었나 봐요. 이 폴란드를 분할하고 나서요, 이 폴란드 방어선을 위주로 소련이 이제 방어선을 주로 전개를 하게 되는데요. 그 전에 독일이 300만 군대를 일으켜서 이제 북부, 중부, 남부 집단군이라고 하는데 이제 대규모 군대를 갖다가 집단군이라고 해요. 뭐 대략 한 100만 요 정도 이런 식으로 소련 영내로 진군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소련은 어느 정도 독일의 침공을 이제 대비를 해서 폴란드를 중심으로 이렇게 방어선을 이렇게 짜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스탈린이 사실 소련의 침공을 이 바르바로사 작전이라고 하는데 이 작전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까지도 별로 안 믿고 싶어 했다고 하더라고요. 스탈린이. 네, 바르바로사는 이제 중세 독일의 유명한 대왕입니다. 즉 프리드리 1세라고도 하는데 프리드리 1세 바르바로사라고 하는데 중세 독일을 중세 독일을 강국으로 이끌었던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자, 이렇게 소련으로 침공하면서 소련이 어디까지 밀리냐면요. 여기 나오나? 그렇죠. 이렇게 진군해서요. 여기 있는 레닌그라드, 그 다음에 모스크바, 코아까지 진군해요. 모스크바 몇 킬로밖에, 40킬로밖에인가? 그때까지 진군을 하고요. 이쪽에 우크라이나 지역까지 거의 다 장악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소련은 스탈린을 지도자로 둔 소련은 멸망 직전에 몰리는 상황이었죠. 물론 그 전에 겨울이 왔지만요. 자, 그리고 일본이 이제 또 이제 한따까리 하는데요. 스탈린그라드 전투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1942년에. 자, 어쨌든 일본이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의 참전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일본은 이제 1941년 진주만을 공습하게 되는데 그 이전의 상황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이전에 바로 A, B, C, D 포위망이라고 해서요. 당시 이제 A 아메리카, B 브리튼 영국, C 차이나, D 더치라고 해서 미국, 영국, 네덜란드, 중국을 통해서 이 네 개 국가가 일본을 경제적, 정치적으로 압박한다는 일본에 대한 포위망을 이렇게 형성을 한다고 합니다. 자, 요 포위망에는요. 제일 중요한 게 미국의 석유 금수, 즉 석유 수출 금지가요. 그 다음에 철강 무역에 대한 제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즉 군수 물자의 핵심 부품인 석유와 철강이 빠지면요. 당연히 일본의 이러한 그 군비 확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자, 그러면 ABCD 포위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뭐야 이거? 아, 하이퍼링크를 안 했구나. ABCD 포위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거 잠시 하이퍼링크를 좀 할게요. 이걸 바로 들어가야겠네. 이거다. 네. 여기서 네, 요거네요. 여기까지입니다. 자, 네, 안녕하세요. 이러한 영국 본토 항공전을 통해서요, 이제 영국 공군이 가까스로 독일 공군을 막아내는데 성공을 합니다. 이때 얼마나 처절했냐면요, 거의 탈출장치요?
아, 저 장면이 탈출 장치가 고장이 났어요. 어, 그리고 당시 이제 프로펠러기 같은 경우에는 탈출이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저 장면 그에서 안 나오는데 저 장면 전에 그 탈출 장치가 고장나는 그 장면이 나오거든. 자, 어쨌든 영국 공군기 이제 거의 600기 이상이 격추당했고요. 독일 공군기도 뭐 800기에서 1000기 가량이 이렇게 격추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공중에서 어마어마한 혈전이 있고 난 다음에요. 결국에는 괴링이 총통에게 사죄를 하고 이제 영국에 대한 소위 말해서 침략이라고 해야 되죠. 이제 상륙 계획이 일단락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940년까지 영국은 거의 영국을 위시한 연합국은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죠. 자, 독일을 비롯한 추축국은 훨씬 더 이제 더 광대한 계획과 원대한 꿈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이쯤 되면 히틀러는 솔직히 말해서 히틀러가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죠. 오스트리아 합병 성공했죠. 메넨 협정에서 영국, 프랑스 물먹였죠. 체코까지 먹었죠. 폴란드 먹었죠. 급기야 독일이 가장 두려워했던 적인 프랑스까지 먹을 수 있었죠. 심지어 4주 만에 먹었어요. 한 달 만에 프랑스를 점령했어요. 물론 영국과의 이제 배틀 오브 브리테인, 영국 본토 항공전을 통해서 한 방 먹었긴 하지만 여전히 독일은 어마어마한 국가의 제국을 이룰 수 있었죠. 자, 여기서 보이는 나치 독일의 마지막 숙적이 누굴까요? 저 옆에 적혀 있죠? USSR이라고. 바로 소련이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1941년으로 넘어가는데요. 이때 일본과 소련이 또 불가침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일본과 소련이 불가침 조약을 맺게 되는데 확실히 스탈린이 정말 야가 빠진 인간이란 것을 알 수가 있겠죠. 파시즘이랑 양립하지 못할 것 같은 공산주의자가 철저히 파시즘과 이러한 불가침 조약을 맺고 있다는 거 한번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자, 우리의 히틀러 그 똘끼를 한층 더 발휘합니다. 가장 히틀러의 똘끼가 극에 달했을 때 바로 독일이 불가침 조약을 깨고 이제 소련을 침공하는 장면이죠. 사실은요, 히틀러, 스탈린 둘 다 이 불가침 조약을 끝까지 지킬 생각은 없었나 봐요. 이 폴란드를 분할하고 나서요, 이 폴란드 방어선을 위주로 소련이 이제 방어선을 주로 전개를 하게 되는데요. 그 전에 독일이 300만 군대를 일으켜서 이제 북부, 중부, 남부 집단군이라고 하는데 이제 대규모 군대를 갖다가 집단군이라고 해요. 뭐 대략 한 100만 요 정도 이런 식으로 소련 영내로 진군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소련은 어느 정도 독일의 침공을 이제 대비를 해서 폴란드를 중심으로 이렇게 방어선을 이렇게 짜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스탈린이 사실 소련의 침공을 이 바르바로사 작전이라고 하는데 이 작전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까지도 별로 안 믿고 싶어 했다고 하더라고요. 스탈린이. 네, 바르바로사는 이제 중세 독일의 유명한 대왕입니다. 즉 프리드리 1세라고도 하는데 프리드리 1세 바르바로사라고 하는데 중세 독일을 중세 독일을 강국으로 이끌었던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자, 이렇게 소련으로 침공하면서 소련이 어디까지 밀리냐면요. 여기 나오나? 그렇죠. 이렇게 진군해서요. 여기 있는 레닌그라드, 그 다음에 모스크바, 코앞까지 진군해요. 모스크바 몇 킬로밖에, 40킬로밖에인가? 그때까지 진군을 하고요. 이쪽에 우크라이나 지역까지 거의 다 장악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스탈린을 지도자로 둔 소련은 멸망 직전에 몰리는 상황이었죠. 물론 그 전에 겨울이 왔지만요. 자, 그리고 일본이 이제 또 이제 한따까리 하는데요. 스탈린그라드 전투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1942년에. 자, 어쨌든 일본이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의 참전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일본은 이제 1941년 진주만을 공습하게 되는데 그 이전의 상황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이전에 바로 A, B, C, D 포위망이라고 해서요. 당시 이제 A 아메리카, B 브리튼 영국, C 차이나, D 더치라고 해서 미국, 영국, 네덜란드, 중국을 통해서 이 네 개 국가가 일본을 경제적, 정치적으로 압박한다는 일본에 대한 포위망을 이렇게 형성을 한다고 합니다. 자, 요 포위망에는요. 제일 중요한 게 미국의 석유 금수, 즉 석유 수출 금지가요. 그 다음에 철강 무역에 대한 제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즉 군수 물자의 핵심 부품인 석유와 철강이 빠지면요. 당연히 일본의 이러한 그 군비 확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자, 그러면 ABCD 포위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뭐야 이거? 아, 하이퍼링크를 안 했구나. ABCD 포위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거 잠시 하이퍼링크를 좀 할게요. 이걸 바로 들어가야겠네. 이거다. 네. 여기서 붙자. 네. 요거네요. 예, 그 당시 일본에 있었던 이제 A, B, C, D 포위망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거기에 대해서 진주만 공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아마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もはや戦争回避は不可能である。この事実から目を背けるということは自滅行為に等しい。米国は我々の生命線ともいえる石油の供給を断った。海軍燃料省にはあと18ヶ月分の燃料しか残されていない。挑まれた戦いは戦うしかない。奇襲攻撃ならば彼らが向こう数年かかっても再起不能なほどの致命的な打撃を与えることができる。 실제로 이렇게 이제 진주만 기습을 기획을 하고요. 진주만 기습에 성공을 하고 아까 18개월 분치의 석유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죠. 그 실제로 일본 해군이 제대로 된 기동조차 못할 만큼 석유가 굉장히 부족했다고 합니다. 果たしてそのような打撃を与えることができるだろうか。 네, 영화는 진주만이에요. 진주만에서 대부분의 장면을 따왔어요. ただ一度の奇襲攻撃で敵太平洋艦隊は絶滅されるはずだ。真珠湾で 자, 목표는 진주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제 진주만 공습을 하는데 진주만 공습은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응? 자, 진주만 공습이 이루어진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진주만 공습을 통해서요. 이건 완벽한 기습 공격이었고 사실 국제 이제 근현대 전쟁사에선 그렇게 유래를 찾아보긴 힘들어요. 즉 제대로 된 선전 포고문이 가기 전에 공격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진주만 공습을 통해서요. 미 수병만 3,000명 이상이 이제 바이 부쿠는 저작이죠. 3,000명 이상이 전사를 하고요. 이 이제 그 진주만 공습을 통해서 완전 미국의 꼭지가 돌아버렸죠. 그래서 이제 프랭클린 대통령이 이제 선전포고를 이제 연합국을 통해서 연합국 측에 참전하고 선전포고를 이렇게 하는데요. 당시에 미 의회에서 반대표가 단 한 표도 나오지 않았죠. 하나가 반대표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 반대표가 기권표였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일본은 사실 당시 이 진주만 공습을 계획했던 이제 야마모토 이소로쿠 제독이라고 하는데요. 그 제독은 사실 이 미국에서 유학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미국의 힘을 좀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진주만 공습을 이제 성공하고 난 다음에요. 그 야마모토 이소로쿠 제독이 이런 말을 했죠. 우리가 잠자는 사자를 깨운 건 아닐까라고. 잠자는 사자를 제대로
깨어버렸죠.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미군이 참전하면서 연합국이 어마어마한 동력을 얻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1941년 이제 2차 세계대전의 이야기였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1942년 본격적으로 연합국이 어떠한 전투들을 통해서 승기를 잡는지, 그리고 도대체 한국은 연합국의 승리 속에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늦은 밤에도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